미합 중국에서 네 번째로 거대한 주, 몬태나. 지구 반대편의 웬만한 나라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이곳에 사는 인구는 고작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빅 스카이 컨트리라 부릅니다. 하늘이 유달리 달라서가 아니라 광활한 대지가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물러서며 마침내 거리라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스스로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던져야 할 질문은 이 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몬태나 북부의 고지대 계곡. 그곳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 그리넬 빙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한때 계곡을 가득 메웠던 위용은 사라지고 오래된 사진 속 순백의 땅은 이제 거친 맨살을 드러낸 암석으로 변했습니다. 해마다 빙하의 가장자리는 아주 조금씩 뒤로 물러나며 새로운 땅을 노출시키고 분지의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조용한 측정과 비교,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서만 기록될 뿐입니다. 그 변화는 한 계절만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점진적이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넬 빙하입니다. 이 빙하의 이야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빙하의 축소는 관찰되어 왔습니다. 겨울의 회복 속도를 앞지르는 계절적 해빙으로 인해 그 표면은 낮아지고 길이는 짧아졌습니다. 남아있는 얼음은 그늘과 고도, 그리고 강설량이라는 특정 조건 아래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그 조건마저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줄기는 계곡 아래의 시냇물과 초목을 조용히 먹여 살립니다. 회색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은 인간이 만든 관측소나 등산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들만의 길을 따라 이 지역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때로는 어미곰과 새끼들이 탁 트인 비탈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시선과는 무관하게 아주 짧고 불규칙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리넬 빙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그 상태는 기록되고 변화는 추적되지만 빙하의 존재 자체가 몬태나의 물줄기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빙하는 정지하지도 고립되지도 않은 채 시간의 흐름에 의해 눈에 띄게 변모하며 현재의 조건 속에서 존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바람보다 먼저 빛이 계곡에 당도하면 맥도널드 호수는 거울이 됩니다. 첫 움직임이 수면을 깨뜨리기 전까지 고요한 반영은 완벽하게 지속됩니다. 물과 땅이 만나는 경계에는 잿빛부터 짙은 붉은색, 푸른색과 녹색의 줄무늬를 품은 평평한 돌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얕은 물을 투과한 빛이 돌의 표면 위에서 춤을 출 때 비로소 호수가 감춰둔 색의 향연이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땅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변화는 명백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묵묵묵한 관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거대한 빙하가 육중한 몸으로 이 땅을 깎아내고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그 장구한 세월의 흔적은 호숫가에 고요히 누워있는 수만 개의 조약돌에 새겨져 있다. 빙하의 압력과 끊임없는 파도의 애무가 돌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렬해 놓았다. 물속에 잠긴 돌들은 빛의 굴절을 통해 본래의 색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한 빛깔을 뿜어낸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호숫가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까지 투명한 물 아래 펼쳐진 오색의 향연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돌들은 단순한 암석이 아니다. 이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에게는 갑자의 이야기와 문화적 의미를 품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호숫가의 풍경을 보존하고 배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곳의 이름은 맥도널드 호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가장 거대한 수역으로 빙하가 파놓은 길고 깊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호수의 물은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이는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과 산의 정맥을 타고 흐르는 계곡물이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호수는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어떤 날은 거울처럼 고요하여 하늘과 산의 모습을 완벽하게 투영하고 또 어떤 날은 잔물결이 쉴 새 없이 일어나며 빛과 퇴적물을 연안으로 재분배한다. 호수를 둘러싼 경사면은 완만하게 솟아있으며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울창한 호남림으로 뒤덮여 있다. 인간의 활동은 제한된 몇몇 접근 지점에 집중되어 있어 호숫가의 대부분은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미개발지로 남아있다. 호수의 동쪽 가장자리에는 주변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지어진 거대한 목조 건축물이 웅장하게 서 있다.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맥도널드 로지는 퐁나무와 돌을 주재료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교한 짜맞춤 기법으로 완성되었다. 그 디자인은 당시 국립공원 관리청이 추구했던 소박한 건축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내구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경관과의 시각적 통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물이다. 건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숙소이자 중심적인 만남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저녁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고 빛이 스러지면 활동은 급격히 잦아든다. 이 장소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자연의 과정과 계절에 따라 찾아오는 인간의 존재가 만나는 안정적인 접점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을 가로지르는 인간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바로 고잉 투 더 선 로드와 그 정점인 로건 패스다. 이 길은 산을 정복하려 들지 않는다. 직선으로 관통하는 대신 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진다. 어떤 구간은 노출된 암벽을 그대로 깎아내 만들었고 다른 구간은 돌을 겹겹이 쌓아 올린 석벽이 아슬아슬하게 길을 지탱한다.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30년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과 기계 모두가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작업의 대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인부들은 절벽면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설치했으며 폭파 후에는 잔해를 치우고 남은 바위를 포장도로에 맞게 다듬었다. 공사의 진척은 오로지 날씨와 일조 시간, 그리고 경사면의 안정성에 달려 있었다. 1년 중 대부분이 눈으로 길이 막혔기에 건설은 눈이 녹는 짧은 계절에만 간신히 진행될 수 있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도로는 비좁기 그지없다. 갓길은 거의 없고 시야는 공학적 선호가 아닌 지형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 차량이 고도를 높여감에 따라 온도와 식생이 극적으로 변한다. 무성했던 삼림은 점차 옅어지고 마침내 나무는 자취를 감추며 거대한 바위의 왕국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의 의지로 깎고 다듬어 만든 길 위에서 우리는 잠시 스쳐가는 존재일 뿐이며 진정한 주인은 언제나 침묵하는 저 거대한 산과 하늘임을 깨닫게 된다. 길은 단지 통로가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의 한계와 경애를 동시에 배우는 순례의 과정이다. 봄의 온기가 굳어있던 산의 혈관을 녹이자 눈 녹은 물이 얕은 수로를 이루며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지른다. 물줄기는
길 가장자리에 희미한 광물질의 흔적을 남기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전령이 된다. 이윽고 도로 위로 거대한 현체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큰뿔 야생양이다. 녀석들은 겨울 동안 제설 작업으로 남겨진 소금길을 핥기 위해 이 문명의 길 위로 기꺼이 내려온다. 야생의 본능과 인간이 남긴 흔적이 만들어낸 기묘한 공존의 현장.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고 동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위를 어슬렁거리거나 잠시 멈춰서서 유유히 주변을 살핀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다. 잠시 후 녀석들은 다시 더 높은 고지대의 바위 능선으로 조용히 사라진다. 이곳의 만남에는 그 어떤 경고 표지판이나 인공적인 장벽도 필요하지 않다. 운전자들은 그저 지형과 동물과의 거리에 따라 암묵적인 규칙에 순응할 뿐이다. 길은 마침내 산맥의 넓은 남부에 이르러 가장 높은 지점에 닿는다. 이곳이 바로 로건 패스, 대륙 분수령이 지나는 정점이다. 이 능선을 경계로 한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태평양으로, 다른 한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장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곳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 저지대의 여름이 완연할 때에도 눈은 비탈을 따라 단단하게 다져진 설원을 이룬다. 고갯마루 근처에서는 산악 염소가 자주 목격된다. 어두운 암석과 잔설을 배경으로 새하얀 털가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저들은 가파른 절벽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고산지대의 진정한 주인이다. 최소한의 발 디딜 틈만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강력한 접지력을 제공하는 특수한 발굽. 그것은 수만 년에 걸쳐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온 진화의 걸작이다. 반면 이곳을 찾은 인간의 움직임은 토양 침식을 막고 야생동물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산책로와 나무 데크를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산의 정점에서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자갈과 흙먼지가 교차하는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목조 상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다. 외벽은 전면적인 보수 대신 달아빠진 널빤지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교체한 흔적들로 가득하다. 얇게 벗겨진 페인트는 혹독한 날씨와 싸워온 시간을 증명한다. 이곳의 이름은 폴브리지. 이 정착지는 성장이나 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오직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원초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이다. 인구는 1년 내내 소수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은 보급품을 구하기 위한 여정,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그리고 주변 도로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통신은 위성 신호에 의존하거나 직접 이동하는 수밖에 없으며 물품 배송은 오직 자연이 허락할 때만 이루어진다. 방문객들은 주로 따뜻한 계절을 찾아온다. 하지만 그들을 끄는 것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적인 기반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전력망이 없다는 것은 이곳에서 유행하는 생활 방식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기능하는 본질적인 조건일 뿐이다. 대부분의 활동은 여러 목적을 겸하는 단 하나의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잡화점은 상점이자 보급창고이며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간이식당의 역할까지 해낸다. 제한된 전력과 장비에 맞춰진 제빵 과정은 매일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반복된다. 사람들은 잠시 건물 밖에 모여서서 손에 든 음식을 먹으며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난다. 대화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사람들은 정해진 약속 없이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 찰나의 순간들이 지나가면 이 공간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되돌아간다. 이곳의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계절의 순환과 함께 광활한 자연의 호흡 속에서 그저
고요히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세상은 정해진 제약 안에서 자신만의 고요한 박동을 이어간다. 고립과 한계, 그리고 문명의 손길을 벗어난 채로 존재해야 하는 실존적 필요에 의해 규정되는 변치 않는 리듬이다. 쿠테나이 폭포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물줄기는 거대한 바위벽 사이를 비집고 흐르며 점차 격렬한 속도를 얻고 마침내 짧게 이어지는 폭포수로 부서지며 포효한다. 거친 물살은 불규칙한 암석 표면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로 흩어지고 그 물안개는 이미 짙게 젖어있는 바위를 더욱 어둡게 적신. 그 소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울려 퍼져 주변의 다른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다. 너무나도 일정하고 강력한 나머지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움직임도 이 물의 함성에 묻혀버린다. 강의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것은 빠르고 단호한 방향성을 띌 뿐 잠시의 머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지도 위에서 이 물줄기는 쿠테나이 폭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의 역사 기록은 물론 수많은 영화의 크레딧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이름이다. 그 형태는 시각적 활용을 위해 어떠한 인위적인 변경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피사체 그 자체였다. 영화 레버넌트의 촬영지로 선정되었을 때 카메라의 위치는 기존의 지형을 그대로 따랐다. 인공적인 구조물 대신 거대한 수량과 드러난 암석,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광을 중심으로 장면이 구축되었다. 촬영이 모두 끝났을 때 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속도로 흘러갔다. 인간의 일시적인 존재가 남긴 가시적인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카메라가 도착하기 훨씬 이전, 이곳은 토착 공동체의 고독한 의식이 행해지던 성소였다. 수행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물가에 머물며 날씨의 변화와 거대한 소리, 그리고 완전한 고립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이곳의 혹독한 환경 조건이 수행의 기간과 인내의 한계를 결정했다. 이곳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노력을 요구했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잡념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했다. 그들의 의식은 어떠한 변형이나 인공적인 장치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이곳으로의 접근은 인공적인 장벽이 아닌 험준한 지형에 의해 제한된다. 잘 닦인 길은 관찰이 가능한 거리까지만 방문객을 안내할 뿐 자연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허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잠시 멈춰서서 세차게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 이내 발길을 돌린다. 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같은 물길을 따라 그 힘과 방향을 유지하며 흐를 뿐이다. 시선을 돌리면 플랫헤드 호수가 나타난다. 플랫헤드 호수는 인간의 즉각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로 펼쳐져 있다. 그 깊이와 너비는 명확한 기준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며 특히 가까운 기슭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불분명해진다. 물속으로 들어간 물체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고 수면 아래의 움직임은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은 오랫동안 이어진 거대한 형체에 대한 목격담을 지탱해왔다. 그 묘사는 일관되지 않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이야기들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는 명확한 증거 때문이 아니라 명확성을 거부하는 호수 자체의 물리적 능력 때문이다. 인간의 활동은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특정 가장자리에 집중된다. 빅포크 근처에서 그러한 집중이 나타나는데 선착장과 부두, 그리고 보트의 통행이 하나의 구역으로 좁혀진다. 낚시 활동은 해안에 가까운 수심 변화를 따른다. 특정 계절이 되면 차가운 물이 물고기들을 손이 닿는 범위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쿠테나이 폭포의 격렬한 외침과 플레테드 호수의 깊은 침묵. 두 공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속삭인다.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신념마저도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흔적일 뿐이다. 자연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저 본래의 모습으로 영원히 흐를 뿐이다. 관찰은 임의 추적을 대신한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무언가를 쫓기보다 그저 지켜보는 것을 택한다. 호수는 그 거대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겸허하게 만든다. 그 광대함 앞에서 인간의 욕망은 한낱 작은 점이 될 뿐이다. 그러나 생명의 존재감은 수면 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흰머리 수리들은 호숫가의 나무와 감시하기 좋은 고지대를 고정된 망루 삼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고요한 수면 아래를 향한다. 새들의 활동은 지극히 직선적이고 간결하다.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솟아올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찰나의 순간에만 국한된다. 각각의 강화는 불과 몇 초 만에 끝이 나고 그 움직임에는 어떠한 예측 가능한 패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냥이 끝나면 새들은 다시 원래의 고요한 자세로 돌아가고 잠시 흔들렸던 물결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는다. 이처럼 호수는 여러 겹의 시간을 동시에 품는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현실적인 어업 활동, 그리고 야생의 생명력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은 채 같은 공간 안에서 겹쳐 흐른다. 장소를 옮기면 풍경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을 건다. 시야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구릉지 위로 키 큰 풀들이 바람에 물결친다. 이곳은 연합살리시 쿠테나이 부족이 관리하는 들소 보호구역이다. 대지의 표면은 기계가 아닌 수세기에 걸친 방목의 흔적으로 다듬어져 울퉁불퉁하다. 길은 동물의 무리가 반복적으로 지나간 무게에 풀이 눌려 점차 형성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무성한 생명력에 덮여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내부에는 구획을 나누는 어떤 울타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접근과 이동을 제한하는 거대한 경계만이 이 땅을 외부와 구분지을 뿐이다. 땅은 영구적인 변경이 아닌 계절에 따른 순환적 이용을 통해 하나의 연속적인 유기체로 기능한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운명은 연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오랜 세월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온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채였다. 그러나 2020년 관리 권한은 마침내 연합살리시 쿠테나이 부족에게 공식적으로 반환되었다. 그 변화는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눈에 보이는 표식을 만들지 않았다. 바뀐 것은 오직 책임의 주체였다. 접근 방식, 야생동물 관리, 그리고 땅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행정적 경계가 그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과 관계를 맺어온 이들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들소 떼는 정해진 경로 없이 풀의 풍요를 따라 느슨하게 조직된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을 빚어낸다. 반복되는 압력과 뒹굴기, 계절에 따른 이동은 배지의 표면을 끊임없이 조각한다. 발전기가 되면 보호구역 내에서 성체 수컷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서로에게 정면으로 맞선다. 이들의 대결은 짧은 돌진과 깊이 숙인 머리, 그리고 속도보다는 오직 힘과 무게에 의존한 끈질긴 밀어붙이기로 이루어진다. 잠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가 이내 가라앉는다. 외부의 어떤 방해도 없이 동물들은 스스로 물러나고 거대한 평원 위로 다시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 들소들은 전시용 동물이 아니다. 개체수 모니터링과 경계 통제를 제외한 최소한의 간섭 속에서 그들 고유의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허락된 존재다.
땅이 분할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의 단위로 남아있기에 이 거대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복원 사업의 과정이 아니다. 권한과 야생, 그리고 공간이 현재의 조건 아래 조화롭게 정렬된 살아 숨쉬는 풍경 그 자체다. 진정한 관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땅은 기억하고 시간은 그 진인이 된다. 좁고 긴 계곡을 꿰뚫으며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태고의 숲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땅의 표면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녹아내리는 눈과 빗물이 핥히고 지나간 흔적이자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자연의 지문입니다. 쓰러진 고목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토양이 됩니다. 인간의 손길은 이 거대한 순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희미한 오솔길은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이내 무성한 덤불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가장 확실한 경로는 빽빽한 삼림과 가파른 경사면 사이를 흐르는 물길뿐입니다. 이곳은 롤로 구규림. 19세기 초 루이스와 클라크가 이끌었던 탐험대가 기록한 경로와 거의 일치하는 물길이 이곳을 관통합니다. 그들의 탐험 일지에는 강의 구비를 돌 때마다 마주하는 새로운 식생과 날씨와 지형에 따라 발에 묶였던 한계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조건들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은 여전히 직선거리가 아닌 경사도와 수위, 그리고 숲의 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곳의 생명은 모습보다 흔적으로 먼저 감지됩니다. 강지슥의 부드러운 흙 위에는 회색 늑대의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무리 사냥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물의 사체는 이 숲의 냉엄한 질서를 증언합니다. 어둠이 내리면 시야보다 소리가 더 멀리까지 닿습니다. 계곡과 능선을 넘나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숲의 정적을 가릅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닌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깊고 긴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메아리가 되어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제한적이며 찰나에 머뭅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잠시 머물렀던 야영지는 이내 텅 비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영구적인 건축물도 소유를 주장하는 표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은 강과 나무, 그리고 야생의 움직임이 얽힌 거대한 유기체로 기능합니다. 이곳에서 자유란 탁 트인 공간이 아니라 길을 막는 인위적인 장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물줄기가 인간의 도시 미줄라에 이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곳에서 물은 정해진 틀 안으로 밀어넣어집니다. 강바닥은 침식을 늦추고 계절적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압축된 물살이 한 지점에서 솟구치며 흐르지 않는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이 파도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은 운동량이 아니라 순수한 압력이 빚어낸 기이한 평형 상태입니다. 강은 미줄라시를 관통하고 이 인공적인 파도는 홍수 통제 시설의 예기치 않은 부산물이었습니다. 이내 간뚝에서 파도로 직접 뛰어드는 새로운 놀이, 리버 서핑이 탄생했습니다. 서퍼들은 얕은 각도로 물에 진입해 파도의 표면에 몸을 고정시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센 물살에 맞서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속도감은 사라지고 오직 균형과 미세한 조정만이 남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도, 몰려드는 군중도, 공식적인 감독도 없습니다. 상류의 방수량과 계절에 따라 녹는 눈의 양이 파도를 결정할 뿐 거대한 바다의 조수나 기상 시스템과는 무관합니다.
장비는 최소한으로 족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연이 만든 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 자유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이 만든 저항의 한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것이 놀이가 됩니다. 광활한 숲의 강과 도시의 인공 파도, 두 모습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유란 끝없는 가능성 속을 헤쳐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힘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것인가? 그 답은 아마도 흐르는 물 위에 있을 것입니다. 강가 오솔길을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낚시꾼들이 오가는 길. 그 길은 서핑을 즐기는 이들의 진입로이기도 하다. 강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본연의 흐름을 이어간다. 이곳에서의 서핑은 자연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파도를 탈 뿐이다. 목초지가 강줄기를 따라 길게 펼쳐진다. 이곳의 경계는 장식적인 울타리가 아닌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철조망과 출입문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평평한 땅은 어김없이 건초를 위한 밭이 차지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홍수를 피하고 바람의 방향과 물을 얻기 좋은 곳에 목장주택과 헛간이 자리 잡았다.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은 관광객이나 교통의 흐름이 아닌 가축의 일정과 농업의 주기에 따라 느리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곳은 파라다이스 밸리라 불린다. 텔레비전 시리즈 옐로스톤의 배경으로 세상에 알려진 살아 숨쉬는 노동의 풍경이다. 시청자들이 화면 속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연출된 것이 아니라 계곡 본연의 구조 그 자체다. 거대한 목장 부지,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는 탁 트인 전망, 강과 목초지, 그리고 나지막한 언덕들이 이루는 조화는 촬영팀이 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거대한 스케일은 이미 이 계곡의 일상이었기에 촬영을 위한 인위적인 변경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주인은 여전히 목장이다. 소들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방목지를 옮겨다니고, 농기계들은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들판에 그대로 놓여 있다. 도로는 통행보다는 각자의 부지에 닿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존재한다. 계곡은 스스로를 세트장으로 내어주지 않는다. 촬영은 기존의 목촉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조용히 이루어질 뿐이다. 대중의 관심이 이곳의 존재를 더 널리 알렸지만 계곡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농업의 순환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땅의 소유권 또한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몬테나의 광산 도시와는 다르다. 울퉁불퉁한 대지 위로 산업 구조물들이 솟아있다. 그 거대한 규모는 정착이 아닌 채굴을 목적으로 정해졌다. 폐쇄된 갱도 위에는 오래된 관현기가 기념비처럼 서 있고, 과거 재련소 부지 근처에는 노동력과 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벽돌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거리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급격한 팽창기에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아무렇게나 뻗어나갔다. 한때 이곳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밤낮으로 교대 근무가 이어지며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이제 그 시절의 활동은 멈췄지만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지어진 단단한 구조물들은 시간 속에 고정된 채 남아있다. 이곳은 서부개척의 흐름이 아닌 산업채굴이 빚어낸 도시, 뷰티의 유산이다. 도시의 성장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이끌었다. 이는 영구적인 기반시설과 안정적인 노동력,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필요로 했다. 주택과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모두 채굴산업과 함께 태어났다. 생산이 둔화된 이후에도 이 거대한 건축 환경은 철거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고, 다른 용도로 바꾸기에는 너무나 특수했다.
풍경은 때로 인간의 역사를 지침처럼 새긴다. 한쪽은 자연의 순리 속에서, 다른 한쪽은 산업의 위지 속에서, 땅은 자신의 이야기를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다. 거대한 산업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 각인된 채 그 기억을 안고 나아갑니다. 뷰트와 같은 장소에 집중된 산업 규모와 노동력은 자원의 추출을 정당화하며 영속적인 정착과 적응을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그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정착지들은 동일한 충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그 상실을 감당할 다른 동력이 없었습니다. 벤옥 주립공원은 바로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 마을은 인근 광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급조되었습니다. 건물들은 장기적인 성장이 아닌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상업시설과 주택, 기본적인 행정기관이 단 하나의 중심가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광산의 활기가 잦아들자 인구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의 목적을 대체할 제2의 산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령도시라는 용어는 민속적인 괴담이 아니라 기능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벤옥의 건물들이 거의 온전하게 남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이곳을 재건하거나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쇠락의 속도보다 유기의 속도가 더 빨랐기에 노동자들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실내는 본래의 구조를 간직한 채 멈춰섰고 거리는 최초의 구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멎었지만 물리적인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은 것입니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생존에 적응한 뷰트와는 대조적으로 벤옥은 그저 모든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복원이 아닌 부재를 통해 보존된 일상의 쓰임이 사라진 완벽한 정착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소멸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루이스타운은 목적지가 아닌 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광활한 목초지와 곡물밭, 그리고 수송로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자원 추출이나 관광의 중심지가 아니라 몬테나 중부의 활동을 조율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성장은 투기가 아닌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꾸준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안정성은 오늘날 주변 토지가 사용되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매년 엘크 무리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오면 수컷 엘크들은 더 높은 고지대에서 내려와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합니다. 그 소리는 광활한 들판을 가로질러 루이스타운의 가장자리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종종 동물의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그 존재를 알리는 소리가 먼저 도착합니다. 엘크들은 지정된 구역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건초더미 근처에서, 한적한 시골길에서, 그리고 마을 외곽의 사유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민들은 이 시기의 도래를 자연스럽게 인지합니다. 엘크의 울음소리는 야생의 움직임과 인간의 일상이 잠시 겹쳐지는 계절의 신호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울음소리는 잦아들고 무리는 다시 고지대로 돌아갑니다. 마을의 삶은 아무런 조정 없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통로를 표시하는 구조물은 없지만 그들의 귀환에 대한 익숙함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언제나 순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퀘이크 호수는 또 다른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산골짜기를 가득 채운 고요한 수면 위로 불규칙한 해안선이 이어집니다. 호수에서는 기이한 각도로 나무 기둥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 끝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만 뿌리는 물속 깊이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격변으로 모든 것이 수장된 과거의 비극적인 기념비입니다. 외국 풍경이란 시간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버리고 간 정지된 시간.
자연의 순리 속에 반복되는 순환의 시간, 그리고 거대한 힘에 의해 단절된 파괴의 시간. 이 모든 이야기는 말없이,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땅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면은 잔잔하지만 그 주변의 지형은 점진적인 침식의 흔적이 아닌 갑작스러운 변이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유수나 빙하의 후퇴로 서서히 빚어진 풍경이 아닙니다. 이 호수는 단 한순간에 태어났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퀘이크 호수, 즉 지진의 호수입니다. 1959년 8월 17일의 밤, 강력한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하며 대지가 포효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산의 거대한 단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며 아래의 계곡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8천만 톤이 넘는 암석과 흙, 수천 그루의 나무가 이루는 거대한 파도는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비탈을 질주하며 강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았습니다. 강물은 갈 곳을 잃고 잔해 뒤편으로 즉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유히 흐르던 강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호수로 변모했습니다. 산사태의 규모는 계곡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도로는 끊겼으며 야영장과 숲의 일부는 수십 미터의 토사 아래 영원히 잠겼습니다. 지진계는 대지의 격렬한 움직임을 기록했지만 지상에서의 변형은 이미 완결된 후였습니다. 인간의 대응이 닿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자연의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수년이 흐르며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 이 불안정한 댐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공학자들은 붕괴의 위험을 평가하고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배출구를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호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면 아래 차가운 수온과 희박한 산소 덕분에 완전히 썩지 않은 나무들이 잠겨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 펼쳐져 있던 숲의 풍경을 증언하는 유령의 숲입니다. 오늘날 퀘이크 호수는 미국에서 자연재해 인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형이 인간의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상징인 것입니다. 지금 이 호수는 더 이상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담고 물고기들의 터전이 되어주며 주변 산의 명선을 고요히 비춥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해석도 필요 없이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는 그 기원에 있습니다. 계곡은 단 몇 분간 지속된 사건에 의해 영원히 재창조된 현재의 모습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하며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격변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메디슨 강이 흐릅니다. 차가우면서도 한결같은 물결이 넓은 계곡을 통과합니다. 갑작스러운 범람이 아닌 상류의 통제 덕분에 늘 예측 가능한 수위를 유지합니다. 강물은 연중 대부분 맑고 투명하며 얕은 자갈바닥과 완만한 굴곡은 강둑에서도 물의 흐름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물고기들은 주된 물살과 느린 물살이 만나는 일정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매일 같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조건들이 메디슨 강을 플라이 낚시의 전설적인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지극히 단순합니다. 낚시꾼은 가벼운 인조미끼를 수면 위나 바로 아래로 던져 물살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운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목표는 힘이 아닌 절묘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미끼가 정확한 물길을 통과할 때 물고기가 솟아올라 그것을 뭅니다. 낚싯줄이 팽팽해지고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이끌려온 뒤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이 행위는 양보다 인내를 중시합니다. 낚시꾼은 채를 던지는 시간보다 물의 표정과 흐름을 응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의 풍경은 이렇듯
찰나의 파괴와 영겁의 평온이라는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품고 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거대한 서사 속에서 잠시 머물며 자연의 언어를 읽어내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높은 산맥의 체온과 기억을 품고 거대한 물줄기가 도도히 흐른다. 옐로스톤 강이다. 계절의 급격한 변화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아닌 개온에 쌓인 눈이 녹아내린 물과 통제된 방류량이 빚어내는 한결같은 흐름. 강의 맥박은 격정적이기보다 꾸준하고 장엄하기보다 깊다. 감뚝을 따라 자라난 좁은 띠 모양의 초목은 수생 생물들을 위한 얕은 보금자리와 깊은 물길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이곳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상류에서 하류까지 단절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계다. 물고기와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이 강의 흐름이 그어놓은 길을 따라 정의된다. 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절제된다. 장비는 정교하지만 눈에 띄지 않으며 물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절제된 접근법은 통제와 일관성, 그리고 고요한 집중을 중시하는 낚시꾼들에게 이 강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곳은 낚시 명소이기 이전에 철저히 관리되는 거대한 자연 시스템이다. 인간의 활동은 강의 흐름을 바꾸는 대신 그 안에 조용히 스며든다.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안정된 조건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용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선을 상류로 옮기면 거대한 하늘 아래 론 피크가 고독한 실루엣을 드러낸다. 겨울의 폭풍이 지나간 지 오래지만 그늘진 산의 움푹 팬 지형에는 여전히 단단하게 다져진 눈이 남아있다. 능선과 숲 경계선을 따라 가느다란 흰 띠를 남긴 채 빅스카이 근처의 고지대에서는 밤사이 눈 위에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새겨지기도 한다. 망설임 없이 비탈을 가로지르는 일정하고 효율적인 직선의 발자국들. 야생 생물학자들은 그 크기와 깊이, 보폭을 통해 이 흔적이 퓨마의 것임을 확인한다. 목격은 극히 드물지만 이처럼 단호하고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눈 위를 이동하는 동물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 풍경은 태고의 모습을 대부분 간직하고 있다. 스키리프트와 도로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야생의 사냥 경로와 나란히 공존한다. 계곡 위, 롬피크의 윤곽은 하늘의 경계를 정의하고 기상관측소와 눈사태 통제시설, 리프트 시스템은 계절에 맞춰 작동하고 멈춘다. 그러나 이 모든 인공 구조물에도 불구하고 산은 여전히 거대한 산맥 사이를 오가는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즉 더 큰 생명의 회란 일부로 기능한다. 이곳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인간의 활동은 주로 낮 시간에 집중되고 어둠이 내리면 동물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뚜렷한 경계선을 긋는 대신 시간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영역이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지혜다.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더 나아가면 보지몬에 가까워지면서 문명의 풍경이 뚜렷해진다. 이제 소를 키우던 목초지와 곡물 저장고 옆으로 사무단지와 연구시설, 개조된 공장 건물이 들어서 있다. 새로운 주민 상당수는 소프트웨어나 공학, 원격 기술 분야에 종사한다. 그들은 도시의 밀집성이 아닌 광활한 공유지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수요를 급증시키고 토지 이용 패턴을 바꾸었지만 일상은 여전히 날씨와 거리, 계절이라는 자연의 한계에 깊이 묶여 있다.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는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간다. 거대한 하늘 아래 두 개의 시간은 하나의 풍경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다. 외모도 온천지대. hen종 구역에 가까워지자 빽빽하던 숲은
인간의 손길로 다듬어진 너른 공터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지열 활동이 겨울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기를 길어올리는 곳. 눈 덮인 주변 지형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에도 이곳의 흙은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눈은 얇게 쌓이거나 아예 녹아버려 얼어붙은 황야 속에서 생명의 풀이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이 온기 어린 땅을 찾아 거대한 엘크 무리가 모여듭니다. 본래 시야 확보와 접근성을 위해 조성된 잔디밭과 개방된 공간은 이제 그들만의 겨울왕국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근 건물이나 차량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고의 습성 그대로 풀을 뜯고 휴식을 취하며 유유히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특히 고지대가 혹독한 추위로 생명을 거부하는 계절이 오면 그들의 존재는 더욱 규칙적이고 필연적인 풍경이 됩니다. 그들의 영역을 지나 길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곰의 이빨이라 불리는 베어투스 하이웨이. 숲이 우거진 산비탈에서 시작된 도로는 꾸준히 고도를 높이며 마침내 나무가 자취를 감추고 맨산살의 암석이 지배하는 고산지대로 들어섭니다. 도로는 고원의 등고선을 따라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의 표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구간에서 포장된 도로와 아찔한 낭떠러지 사이를 가르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이제 산의 일부가 되어 그 어떤 보호막도 없이 하늘 아래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고도에서는 날씨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은 설원이 버티고 거친 바람은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원을 휘젓습니다. 차량들은 교통체증 때문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안개와 가파른 경사도에 압도되어 스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 길의 명성은 화려한 장식이 아닌 압도적인 규모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 중 하나로 10,000피트 이상의 고도를 장시간 유지합니다. 언론인 찰스 쿠럴트는 이곳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라 칭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전령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노출된 공간과 장엄한 연속성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이 길은 문명을 향해 뻗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 이유는 영구적인 정착을 거부하는 거친 지형을 그저 가로지르는 데 있습니다.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위투성이 땅의 틈새와 너덜지대에는 마멋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양의 직사광선으로 데워진 바위에 의지해 살아가는 작은 파수꾼들. 그들은 잠시 먹이를 찾아 모습을 드러냈다가도 이내 땅속 은신처로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나와 탁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는 영역 내의 모든 동료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경고음은 하루 종일 반복되며 동물의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고합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고도는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하늘의 윤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인간의 길은 사라집니다. 그래닛 피크. 이 봉우리가 주변의 다른 정상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단순히 높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눈과 불안정한 암석, 그리고 노출된 절벽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길찾기가 요구됩니다. 등반이 허락되는 시간은 극히 짧고 후퇴는 종종 전진보다 더 더딥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맥의 그림자가 닿는 곳에 빌링스가 있습니다. 옐로스톤강 유역의 넓은 분지에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철로와 정유공장, 거대한 창고들이 강철 동맥처럼 얽혀 이곳이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임을 증명합니다. 빌링스는 풍경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했던 곳에 세워졌습니다. 관광이 아닌 목축업과 에너지, 그리고 지역무역을 위해 탄생한 도시입니다. 거친 자연을 가로지르던 길의 끝은 그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실어 나르는 또 다른 길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땅 위에 공존하는
너무나 다른 세계. 지열의 몸을 녹이는 엘크의 평화와 하늘에 도전하는 도로의 야망, 그리고 생존을 위해 소리치는 마멋의 경계심. 이 모든 것을 품은 대지는 묵묵히 자신의 법칙을 따릅니다. 인간이 길을 내고 도시를 세우며 그 표면을 핥힌지라도 땅의 깊은 곳에 흐르는 거대한 힘과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찰나의 흔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망점에서 이 땅은 광활하고 또 기능적으로 보인다. 마치 먼 거리를 잇는 물자와 인간의 이동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동매처럼. 도시의 가장자리를 따라 샤암절벽이 병풍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 인간이 일군 개발지역과 그 너머의 평원 사이에 그어진 자연의 경계선이다. 림록스라 불리는 이 거대한 암석층은 극적인 변화 없이 고요하게 주택가와 고속도로 위로 솟아있다. 그 진정한 규모는 가까이서 세부를 들여다볼 때가 아니라 멀리서 전체를 조망할 때 비로소 이해된다. 수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절벽은 그 아래 도시가 팽창하는 동안에도 변치 않는 고정된 지평선을 만들어왔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비슷한 지형을 버팔로를 사냥하는 절벽으로 활용했다. 물리적인 장벽이 아닌 지형의 높이와 동물의 군집 행동을 이용하여 거대한 들소떼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이다. 빌링스에서는 그 역사가 어느 한 장소의 기념비처럼 박제되지 않고 광대한 풍경 전체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일부가 되었다. 도시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하면 인간의 흔적은 옅어지고 지형은 완만하게 구릉을 이루는 초원으로 바뀐다. 이 풍경의 변화는 우리를 리틀 비콘 전투지, 땅 자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이끈다. 1876년, 바로 이 탁 트인 언덕의 지형이 한 군대의 참패를 빚어냈다. 전투는 단일한 전선이 아닌 흩어진 거점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는 사건이 발생했던 자리에 세워진 표지석들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을 목격한 땅 자체는 그때와 거의 변함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비콘 캐니언. 깊은 계곡이 고원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며 짧은 거리 안에서 고도가 급격히 변하는 깊은 협곡을 만들어낸다. 고원 위는 초목이 드문드문 자라는 개방된 땅이지만 그 아래 협곡은 침식과 중력에 의해 형성된 좁은 길로 모든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곳으로의 접근은 극도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지역은 영구적인 도로나 구조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구역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험준한 지형이야말로 비콘 캐니언을 정의하며 바로 이곳은 야생마, 무스탕이 고지대와 절벽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말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인간의 손을 떠나거나 길을 잃었던 가축의 후예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협곡의 혹독한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고 물과 계절별 먹이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무리를 형성했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반복되는 발걸음은 드넓은 대지 위에 희미한 길을 남긴다. 무스탕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망설임 없이 거친 지형을 가로지른다. 말발굽 자국은 잠시 땅 위에 찍혔다가 임에 바람에 스러져 사라진다. 이들의 존재를 위한 인공적인 기반 시설은 어디에도 없다. 관리의 초점은 이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관찰하는 데 맞춰져 있다. 말들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험준한 지형이 인간의 접근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간섭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외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형이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풍경이다.
인간의 도시가 확장되고 역사의 비극이 기록되고 야생의 생명이 자유를 찾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땅의 힘이 있다. 길은 지형에 의해 그어지고 경계는 자연이 정하며 생존은 환경에 순응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이자 말없는 기록자인 것이다. 표식도 경계도 없는 광활한 공간. 야생마들은 깊은 협곡을 바꾸려 들지 않고 그저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를 살아낼 뿐입니다. 길이 끊어진 곳에서도 몬테나의 대지는 끝없이 펼쳐집니다. 빙하는 물러가고 강은 제기를 고집하며 초원은 묵묵히 제 무게를 감당합니다. 한때 노동이 필요했던 곳에는 도시의 잔해가 남고 어떤 장소들은 재건되지 못한 채 멈춰섭니다. 야생의 생명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곳의 그 무엇도 이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품을 수 있고 무엇을 버텨낼 수 없는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대지는 시선을 끌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이유로 변화하며 그저 계속 흘러갈 뿐입니다.